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업무, 즉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까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네. 근데 원래 이제 오피스텔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득할 때는 네네네. 원칙적으로 4.6%인데 네네네. 제가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인데 네네네.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네네네. 교수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택으로 봐서 현황이 네네네.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은 아까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네. 이 오피스텔이 참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률적 취지는 좋죠. 겸용이니까 네. 법적 취지가 좋은데 사실은 이게 200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매년 분양을 받을 때는 네. 뭐 교수님 아시다시피 공무상 이제 분양 받으면 업무용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업무용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겸용이니까 주거랑 업무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참 좋은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뭐 업무용으로 쓰든 주거로 쓰든 다 공무상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예.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해야 된다. 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네. 이러면서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그냥 공무상 업무용으로 봐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이거를 주거로 쓰면 주택이 되고 네. 업무용으로 쓰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 전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도 분양을 받으실 때는 서류 기준으로 네. 판단하지만 실제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아파트 살고 있고 만약에 옵세를 주거로 돌려서 임대를 주고 있다. 네. 그럼 이건 주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전세 아파트가 아니라 자가집이 있고 옵셀이 있을 때는 네. 다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하나는 부동산 좀 임대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상가를 네네네.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뭐 취득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제 월세를 좀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때 이제 그분들이 교수님 하나 정도인데 네네. 임대 사업자 안 내고 네네네. 그냥 하는 게 어떠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나은 것인가 아니면 네네. 임대 사업자를 세무서에 가서 네네.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장단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럼 신고 안 하면 뭐 다 뭐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절세되는 네. 거 아니냐. 네. 근데 분명한 건 사실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실무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상가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가는 이제 임차인이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요구하면 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이제 임차료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임차인이 증빙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거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00%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거.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가집이 있고 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쓰고 있는데 등록이 네. 안 되는 거 팔면은 다주택자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네. 등록 확인이 세무서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차손이 생긴다면 네. 실익은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다른 주택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수익금의 0.2%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등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매수인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업 승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꼭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다 모든 게 다 전산화돼 있고 맞습니다. 요즘은 체크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등록을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탈세하기가 쉽지 않죠, 교수님? 네, 그렇죠. 요즘은 네. 다 모든 게 전산화돼 있고 뭐 AI 시대로 가고 있고 아마 AI로 지금 추적하는 이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또 잘 모르면 교수님 챗 GPT한테 한번 또 물어보는 것도 네, 또 다른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자, 다음 이제 교수님 우리가 뭐 부동산을 네네네.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또 취득을 하게 되면 네네네. 또 이제 보유를 하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네네네. 또는 뭐 종부세를 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재산세하고 혹시 종부세를 낸다면 네네네. 어떤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취득일이 네네. 일반 매매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데 네네. 또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다르다라고 하시는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 누가 냅니까 교수님?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네.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에서는 꼭 기억할 날짜가 네. 6월 1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1일. 예. 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뭐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그래서 병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네. 그 소유권이 바뀌면 그러면 소유자들이 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은 딱 한 사람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 여러 번 이 물건이 바뀌었을 때는 납세무자를 딱 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판정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20일 날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고 다시 7월 20일 날 전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3월에 전매가 되고 7월 20일 날 또 전매가 되면 두 번 물건이 돈 거죠. 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네. 방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갑을병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을이 을. 내겠죠. 네. 왜냐면 을이 6월 1일 현재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자 입장이시라면 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은 네.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에. 네. 근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매도자가 세금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수자일 수도 있고 매도자일 수도 있으니 네. 그 판단은 잔금 시기를 네. 뭐 입장에 따라 조절하셔서 네. 계약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 교수님. 예, 중요합니다. 네네. 네. 교수님 아까 우리가 갑을병이 있었는데 네네네. 역시 을이 좀 좋은 건 아니네 교수님. 항상 갑과 을이 네. 그렇죠. 그런 느낌도 네. 있었다. 이런 또 아재 개그가 또 통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아마 네. 통하지 않을까. 그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개인하고 네네네. 예전에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수님 1인 법인 투자 네. 이게 엄청 또 붐이 유행했었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1인 법인 투자가 그냥 쑥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아파트를 투자한다 네네. 또는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네네. 사실은 뭐 1인 법인이냐 아니냐 따라서 개인이냐 법인이냐 네네. 어때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게 뭐 아마 여러분 뭐 다른 유튜브도 이게 참 많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 좋다라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 자체가 6에서 최고 세율이 45%가 되는데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24%. 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소득이 꽤 됐을 때는 차이가 더블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법인 고려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사실 그래서 이제 1인 법인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 사지 않고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줍줍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것이 이제 체크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주택법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그걸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도 되고 네. 이건 조정적인 관계없이 네.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중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법인은 메리트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 토지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랍니다. 네. 이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여러분이 법인을 만드셔서 부동산 취득하게 됐을 때는 중과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 중과를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절세가 있는데 네. 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5년 경과 법인 네. 많이 얘기합니다. 5년 법인 만든 지 5년 지난 법인 명의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가 이제 뭐 직산업센터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 사무실도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산업단지예요. 네. 그런 산업단지는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존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교수님? 돼도.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서울 대도심지 보면은 제 주변에 디벨로퍼분들이 서울에다 꼬마 빌딩을 많이 지으세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컬. 메디컬.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첨단 업종 등이 됐었을 때는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네. 이런 도시형 업종이 됐을 때도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취득세 문제니까 반드시 전문가분과 법인을 만드셔서 나는 꼬마 빌딩 하나 가족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메리트가 있다. 다만
주택법인은 아직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법인이 개인보다는 네네네.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한 반면에 네네네. 주택법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취득세 중과 뭐 네네네. 12% 네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사전에 네네. 꼭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파트나 상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을 때 네네네네. 단독 소유할까요? 아니면 저랑 와이프랑 공동으로 할까요? 네네네. 어떤 좀 세금적으로 장단점이 있는지 네네. 또 여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설 교수님 가족처럼 이렇게 정말 사모님하고 네. 사이도 좋고 이런다면은 네. 공유가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세금도 세금이지만 네. 어쨌든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네. 당연히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보 사랑해.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득세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교수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의 소득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단독 명의가 생기면은 그 1억의 소득을 여러분 혼자 다 세금을 내셔야 네.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 명의가 되면은 그 1억의 소득이 5천 네. 나눠지거든요. 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세금률이 떨어집니다. 구간이 떨어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세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절세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죠. 네. 일단은 세금률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부부 사이도 또 돈독해질 수 있는 공동 네. 명의니까. 네. 네. 물론 비율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괜히 뭐 비율 잘못 정했다가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네네네. 사실 일반 매매는 뭘 하기도 약간 부담스러운 그 시장인데요. 네네. 오히려 경매로는 요즘에 한 2번 이상 유찰된 지식산업센터가 네,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지상 관련해서 혹시 뭐 취득세, 양도세 관점에서 뭐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 옛날에는 이걸 이제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했죠. 네네. 사실 네. 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가 네. 지식업종이 이제 추가되면서 네. 지식산업센터로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센터. 예. 네. 왠지 아파트용 공장하면 그렇죠, 뭐 약간. 공장을. 네,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처음에 네. 이게 반응이 좋았고 첨단. 사실은 네. 뭐 송파 문정지구라든가 가산 이런 산업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분양률이 떨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낙찰가율이 네. 메리트가 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매매 경우 취득 금액에다가 이제 세율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세율이 떨어지거나 취득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은 줄어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뭐 지산이 상당히 낙찰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최초로 받으면 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50%까지 됐다가 지금 30%대로 감면이 되고 대신 사후관리 조항이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1년 이상은 영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추징 처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우리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보더라도 네. 사후관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만 하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뒷단 관리까지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 중개사 네네. 분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예. 왜냐면 사후관리 조항을 생각 안 하시고 네. 그냥 당장 지산이 매력이 있다 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한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좀 감면이 있지만 분양이 아니라 이제 승계를 받을 때는 네. 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나 경매에서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낙찰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요율이 감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 이제 답사 가실 때 지식산업센터에 잘 아는 중개사분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네. 물건지도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처럼 네네. 1세대 뭐 1지산, 비과세 이런 건 없는 거죠, 교수님?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네. 사업용으로 활용이 되면은 네. 업무상 건물이 되는 거니까 네. 주택수에 빠질 수가 있죠.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기숙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네. 주거용으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일단 지산은 그렇지 않다는 네. 거. 예, 예. 그러니까 양도 차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보면 예, 예,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요 개념하고 또 이때 세금에 좀 차이가 있는가? 네네네. 요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침 제가 어제 이제 원주를 갔다 왔거든요. 아, 원주. 오랜만에 원주를 갔는데 네.
원주에 이제 이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유소 부지 자리였어요. 네. 지금 다 명도가 돼서 나가시고 주유소에 있는 시설물을 다 해체하게 되면 이제 나대지 상태거든요. 네. 나대지라는 거니까 건물이 없는 거죠. 이런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비삼용 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럼 비삼용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일단 종부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아, 예. 즉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가면 종부와 부동산세가 매년 우리가 부과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나대지를 팔게 됐을 때는 네. 양도소득세가 네. 10% 할증이 붙습니다. 네. 또 이게 투기지점제로 묶여버리면 20% 할증이 붙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비삼용 토지가 되면 개발을 보통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네. 이게 개발지가 돼버리면 일단은 종부세도 공시가 기준이 5억에서 80억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뭐 꼬마 빌딩 개발하든 네. 아니면 뭐 주택으로 개발하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삼용 토지 이런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임야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하게 됐을 때는 네. 개발을 하셔야지 두 가지 네. 수익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세금 절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좀 해보시는 것도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네. 최근에 또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이 또 증여의 찬스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 그런가 하고 네네. 또 증여세는 양도세와 달리 또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네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네네. 또 최근에 또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네네. 증여했을 때 네네. 또 증여 공제액도 좀 다르다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사실은 좀 약간, 이게 상속보다는 증여들을 많이 하는 게 보면은 요즘 이제 자산가분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명이 워낙 또 길어지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좀 일찍 돌아가셔서 네, 네. 상속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 뭐 80, 90까지 막 사시니까 그것도 요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계속 평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상속 하더라도 상속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불경기가 되다 보면 평가 금액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증여세는 이제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는데 네. 실제 공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배우자는 6억이고 직계존비속은 이제 5천만 원까지. 네. 다만 이제 혼인 자녀는 이제 더 늘려주는 네. 1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제 금액이 딱 이게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증여재산 금액이 어떻게 평가되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증여재산 금액이 작을 수만 있다면 지금 저평가됐을 때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네.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에서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매매 사례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네. 메리트가 떨어집니다만 특히 증여할 때는 메리트가 좋은 게 이제 토지.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공시지가로 네.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산 공제를 많이 못 받더라도 시세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구리에서 세종간 도로가 이제 오픈됐을 때 네. 그런 지역에 많이 저평가된 땅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낮은 가격에서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지금 만약 개통이 됐다면 꽤 가치가 올라갔겠죠. 네. 그러면 자녀분들의 재산 증식 수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요즘 증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이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증여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증여받는 사람, 이제 우리 법률용어는 수증자라고 하죠. 네. 증여받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제 부모님이 증여받을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증여를 받는 거니까 그런 수증자가 이제 증여세를 보통 냅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아주 싸게 네네네. 원래 시세가 한 10억인데 네네네. 한 2억에 증여한다. 네네네. 가능합니까, 교수님? 증여세 없이? 10억짜리는 뭐 2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직계존비속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근데 네. 이 부분을 이제 더 늘려준다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혼인을 통해서 하면은 더 공제가 네.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증여 평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매매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매매 사례가 없으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네. 아파트가 네.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주변 매매 사례가 없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평가 금액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네.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 매매 사례 많이 있으니까 네. 실제 시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평가 금액이 매매 사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네. 지금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좀 메리트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네네네. 세금 관련 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사실은 세금하면 다들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세금이라는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네. 네.
뭐 취득세, 뭐 종부세 다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자냐 매수자냐 또 이제 이것이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은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면 꾸준하게 좀 공부가 필요하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세법도 개정이 됩니다. 자주 되죠, 교수님. 예, 그래서 매년 개정된 사항은 네. 업데이트해서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경매 공부도 하시지만 세금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도 읽어 가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절세도 하시면서 투자 세후 수익률을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동산 한 스푼하고 네네네. 세불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부동산 한 스푼은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여러 전문가분들과 같이 출연하는 부동산 한 스푼이라는 거를 올해 14년제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지금 담을 예정이고요. 그럼 세불이는 제 이제 세금과 부동산 좀 표현이 그렇으면 야불이라는 네, 야불. 줄임말인데 이런 영상들을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네. 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불이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한 스푼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리 김윤숙 교수님 실제로 우리 김윤숙 교수님이 집필한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저자인 우리 김윤숙 교수님 모셔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얘기한 그 부동산 한 스푼이라고 하는 유튜브하고 우리 김윤숙 교수님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이런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우리 김윤숙 교수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린 또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